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정세법 특강인데요. 이 특강은 관세사 1차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들어야 되고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사 시험은 그 시험 보는 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험을 그 세법을 법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정된 세법 내용을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날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 업데이트 해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특강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료만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그게 시험 준비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간을 그냥 들여서 1시간 정도, 원래 우리 계획상에는 1시간 반 정도 잡아놨는데 그건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고요.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요 서브노트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는데요. 그죠? 지금 여기가 3층이죠? 2층에 가셔서 요거 가져오세요. 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해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여기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개정된 세법이 어떻게 몇 페이지에 어떻게 반영될 건지까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그 부분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 개정세법 자료에 보면 서브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 표시하고 개정될 내용이 요약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받으러 간 학생들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모의고사가 동영 모의고사가 7회까지 나갔죠. 이제 8회가 마지막인데 8회 동영 모의고사가 다음 주 3월 1일 날 3.1절, 그죠? 독립을 기념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동영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8회 모의고사 때는요, 오늘 우리가 정리한 개정세법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그 회계사 1차 시험을 봅니다.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내일 회계사 1차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오는 그 부가가치세법이 회계사 1차 시험의 범위인데요. 거기에 언급된 내용들을 역시 8회 모의고사 때 다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7회까지는 그 제가 이제 간간히 개정된 내용도 이렇게 넣고 해설을 달았지만 8회 때 모든 개정된 사항을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회 모의고사가 업데이트 이후 개정세법이 다 반영된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페이지 넘어갈 텐데요. 우리 내국소비세법은 파트가 3개죠. 부가가치세법하고 개별소비세법하고 주세법 3가지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사항이 제일 많아요. 특히 여러 가지 개정사항들 중에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는 딱 3파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고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소비세법은요. 개별소비세법은 탄력세율과 관련된 부분, 뭐 한두 개 정도고요. 주세법도 세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거는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작구수정 정도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뭐 예민하게 이렇게 딱 잘리지가 않네요. 그죠? 먼저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1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신설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지위 이전을 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만 이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다른 위탁자한테 지위 이전을 하는 경우라도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교재 여러분들 1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2페이지.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신탁재산은 재산을 원래 가지고 있는 위탁자가 이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운용해주는 수탁자한테, 뭐 신탁회사 같은 애들이죠. 수탁자한테 이렇게 재산을 이전합니다. 이게 이제 신탁계약과 관련된 재산 이전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재 12페이지 펴보시겠습니다. 12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우리 빨간색 별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재산을 이전하는 거, 이거 형식적인 이전이에요. 실질적 이전 아닙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나중에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에 자기 재산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 요것도 재화의 공급 아니죠. 이 녀석한테 전문적으로 맡아서 잘 관리해줘 라고 했는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다른 수탁자한테 맡겨요. 요것도 재화의 공급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한 거야. 지금 이제 개정된 거는 뭐냐면 얘가 위탁자가 다른 위탁자한테 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산을 이전을 합니다. 요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게 개정된 거고, 다만 우리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 그래서 항상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탁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위탁자한테 이전하는 거, 요거는 재화의 공급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가 집합투자업자야.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한테 신탁재산을 지위를 이전하는 거야. 원래 집합투자업자는 뭐예요? 다 신탁재산을 받아다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애야. 그지? 그래서 얘가 집합투자업자일 경우에 신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더라도 이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일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질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형식적인 이전일 뿐이야. 실질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자, 정리해 볼까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봤죠. 그죠? 다만 그렇더라도 두 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 지위를 이전하는 거. 집합투자업자야. 다른 투자업자한테 이전해. 그 다음에 이전은 하는데 얘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소유권 변동 이전이 없어. 소유권 변동이 없어. 그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전에 정리했던 자료하고 결합해서 자, 보세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얘,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가 재화의 공급 아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재화의 공급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의 연장인데 이렇게 신탁자 지위 이전 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렇게 위탁자가 요거 그림을 좀 가운데 그릴까요?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위탁자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며. 그럴 때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 기존 위탁자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한 거하고 결합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 누구다? 수탁자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수탁자다. 예외적일 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위탁자가 돼요. 그죠? 자,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떨 때? 자, 교재 12페이지에 두 번째 칸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 교재 새로 받으신 거 그거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낙서 막 하셔도 되고요. 막 찢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아마 말씀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가지셔도 돼요. 마지막 정리할 때 쓰세요. 필요한 부분 찢어가지고. 찢을 때 제 마음은 찢어지죠. 자, 원래 납세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자예요. 어떨 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 납세 의무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위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할 때. 두 번째는 수탁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할 때. 그죠? 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경우로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수탁자. 이 세 가지일 때는 예외적으로 위탁자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 배웠잖아.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때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때는 납세 의무자 누구로 본다고요? 기존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웠던 그 자료를 여기에다가 위탁자가 예외적인 그 예외 사항에 여기 위탁자의 재산 이전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그때는 기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기존 위탁자가.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고요. 요겁니다. 그래서 위탁자 지위 이전 시 납세 의무자, 기존 위탁자.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결된 자료인데요. 이제 지금 2번하고 지금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설명드린 것까지 합해서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교재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그러면 원칙은 수탁자고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예외사항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위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위와 유사한 경우죠. 그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각주로 넣어놨죠. 그거를. 그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수탁자가 개발 사업비 조달을 안 하는 경우. 진짜 중요한 거 얘가 안 하는 거야. 수탁자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얘가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야. 사업 대행자만 해. 기억나시죠? 그 두 가지 경우에는 수탁자가 지배 통제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한단 말이지. 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중에 하나를 더 추가했어. 그게 뭐냐면 수탁자가 이 신탁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이전을 하는데 요거를 누구 지시로 이전하는 거예요? 위탁자 지시로 이전하는 거야.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 위탁자잖아. 신탁자한테 야, 너 내가 맡긴 재산 있잖아. 내 아들이 있는데 걔한테 넘겨.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특수관계인한테 수탁자가 재산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그 신탁재산을 지배 통제하는 경우의 사례로 추가하겠다. 그래서 각주 하나가 늘어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위탁자의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규제 12페이지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납세의무자에서요. 12페이지에 납세의무자에서 원칙은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수탁자일 때는 얘네 연대납세의무 부담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위탁자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됩니까? 개정사항 제가 따로 표시하겠습니다.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요거잖아.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있었던 거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경우인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각주에 요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요거. 원래는 요거 두 개 있었잖아.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법률에 따라서 수탁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동산 개발 사업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담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을 안 해.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없는 거지. 위탁자가 다 하는 거지. 실질적 중요한 일을. 그죠? 두 번째는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하는데 얘가 시행자가 아니라 그냥 심부름만 하는 사업 대행자 역할만 해.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누가 한다는 거예요? 수탁자는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사업비 조달도 안 해. 사업 대행만 해. 그죠? 그럴 때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우리가 이전에 정리를 했는데 요번 세법 개정에서 이거 하나 추가된 겁니다. 요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이거 하나 추가된 거야. 수탁자가 위탁자 명령에 따라서 위탁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위탁자가 한다는 거지.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그래서 신탁재산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여러분 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례로 하나 추가됐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한테 이전할 때 얘하고의 관계가 뭐라고요? 특수관계인이라며. 얘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라며. 그지? 그리고 얘는 얘한테 이전하는 거 얘 심부름으로 얘 지시로 이전하는 거야. 자, 그럴 때는요. 얘가 이렇게 이전할 때 어떤 규정을 추가 적용하겠다? 부당의 계산 부인 규정을 추가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실질이 그렇잖아. 실질이. 얘하고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지만 얘는 얘 지시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이전하니까 실질을 따지면 얘하고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서의 거래잖아. 그지? 따라서 그 거래를 하는데 얘가 그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손해를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당의 계산 부인 적용해야죠. 공급가액은 시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법 개정사항이 연결되는 게 요게 7번이에요. 7번입니다. 그래서 7번으로 가시면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게 원래 부당의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적용을 하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그 거래를 통해서 내가 손해봤을 때, 그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을 때 그때 부당의 계산 부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용역을 재화는 무상인데 용역은 무상 아니죠, 그죠? 재화를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는 시가만큼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추가됐어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요게 추가됐다. 이것도 부당이계산부인 적용 대상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실질이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2번, 3번 개정사항이 7번 공급가액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재에 88페이지, 서브노트 88페이지에 부당이계산부인에 대한 규정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요것만 추가를 하면 돼요. 요것만. 이거 포함한다. 요 거래 포함한다. 그래서 부당이계산부인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손해를 봐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을 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데 그 거래에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포함한다. 요거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탁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본 이 그림부터 시작한다. 기본 이 그림부터. 아셨죠? 그림 이 기본 그림부터 시작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정리된 거야 지금.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냐 아니냐 우리 엄청나게 연습했잖아, 그죠? 그래서 얘 공급 아니야, 얘 공급 아니야, 공급 아니야. 그런데 얘 공급으로 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잖아. 그러면 기존의 납세의무자 누구야? 얘야. 예외적으로는 얘야. 예외적으로 볼 때 이거 그러면 이 경우 하나 들어가겠네, 이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두 가지. 위탁자의 명의로 공급했을 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지배 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각주 2개,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 이거 들어간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이 신탁재산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개정세법 특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거에 결론이 이것뿐이 안 돼서, 그죠?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번 개정사항으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굉장히 기본적인 출제 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중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아닌 것은, 그죠?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럴 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거래도 본다 안 본다.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된다. 늘상 우리가 만나는 출제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담보신탁, 신탁재산에 관련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담보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요,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고, 그 수탁자는요, 신탁 받은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장은 어디가 됐었죠? 우리 교재 페이지 19페이지에 나와 있죠. 19페이지에. 그래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사업장, 납세지는 만약에 이 신탁재산이 등기를 해야 되는 자산이야. 그러면 등기부상 소재지고, 만약에 등록을 해야 되는 자산이야. 항공,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거. 그러면 자동차 이런 그런 거. 그러면 그거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부상 등록지고요. 그게 아니면 업무 총괄 장소가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탁재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뭐예요? 그 수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사업장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납세지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납세지는 무인자판기 있죠.
무인 자판기 외에는 내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면. 그죠? 그러나 이제 법에 예시로 나와 있는 사업장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다만 얘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는요. 여러 사업장을 하나로 봐서 총괄하는 그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신탁 재산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 신탁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그 중심이 되는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개정된 사항이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하나의 조건이에요. 이 신탁 재산이 어떤 신탁이다? 담보 신탁이다. 담보 신탁일 경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할 필요 없이. 그래서 자,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일단은 둘 이상의 신탁 계약을 해야 총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둘 이상의 신탁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한 녀석이든 뭐 한 녀석하고 여러 신탁 재산을 계약하던 둘 이상의 사람하고 각각 하나의 뭐 신탁 재산을 계약하건 관리해야 되는 그 신탁 계약이 둘 이상인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둘 이상의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중심이 되는 업무 총괄 장소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대표해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1번에 나와 있는데요. 요것만 나와 있죠. 지금 수탁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 만약에 이게 공동 수탁자라 그러면 그 수탁자의 대표가 해당 신탁 재산을 사업장으로 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지금 현재 규정입니다. 요 신탁 재산에 대한 사업장 요건 19페이지에 있다 그랬죠. 그죠?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업무 총괄 장소. 그죠? 그래서 그 납세지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19페이지 참고, 19페이지 맞죠? 맞죠? 페이지 다르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추가된 거죠. 다만 이하가 요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수탁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요 위에 있는 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 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각각 신탁 재산별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그냥 둘 이상의 신탁 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서 신탁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관리하는 신탁 계약이 둘 이상이고 그 신탁 재산이 어떤 신탁이다? 담보 신탁이다. 자,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외화 획득을 위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해 주죠. 그죠? 그래서 기본 조건은 자, 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하고 얘하고 직접 계약을 해라. 1번 직접 계약해라. 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그 대금은 원화로 수령해라. 그죠? 요게 기본 조건입니다.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얘 사업자 갑돌이가 우리나라 땅에서 만약에 재화를 공급한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 을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럴 때 영세율 적용하려면 요 재화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얘가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한테 재화를 인도하고 그리고 얘가 이거를 어떤 사업에 써야 돼요?
과세 사업했으면 영세율. 그죠? 만약에 이거 면세 사업했으면요. 그러면 10%지 뭐. 그죠? 그래서 과세 사업했으면 영세율. 요게 재화 공급의 영세율 조건입니다. 만약에 얘가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요. 용역을 공급한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이 나열돼 있죠.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했잖아요. 자, 그 업종에 뭐를 하나 추가하겠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이트 열고서요. 그거 대신 왜 우리 공구 뭐 들어보셨죠? 그죠? 대신 사주는 거예요. 돈 받아서. 그리고 수수료 이제 갖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여러분들 뭐 그 유명 브랜드 같은 거 가격 차이가 많으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신 외국에서 뭐 옷 같은 거 화장품 같은 거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외 공구하는 거 그거 사주는 애들.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입니다. 얘도 기본 조건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 하나 업종 추가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 53페이지에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이 쭉 나열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쭉 있습니다. 전문가 기술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상품 중개업 옆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고 상호 면세주의 적용하는 업종 똑같고 그죠? 그냥 영세율 적용 업종 요거 하나 들어갔다. 이걸로 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대상인데 사실 이 면세 대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왜 제가 이거를 개정 자료에 넣어놨냐 하면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면세 대상 용역에요. 얘네들이 추가됐어요. 얘네들이 추가됐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장례와 관련된 거 있죠. 그래서 묘지를 분양하거나 봉안 납골당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하거나 이거 이제 장례와 관련된 건데 요즘은 이거 외에도 이제 자연장지가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요. 뭐 나무를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모시거나 아니면 뭐 잔디 같은데 이렇게 모셔서 어차피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개념으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을 반영을 해서 자연장지에 대한 것도 면세 대상으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다고 한번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금융보험 용역 추가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저작권 다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왜 학술 자선 종교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 재화 용역에 대해서 면세 적용하잖아요. 그죠? 국가 또는 학술, 자선, 종교 이런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면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게 면세가 되려면 무상으로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두 개 비교해가지고 정리했잖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 학술과 관련해서 학술단체가 공급하는 어떤 용역에 대해서 면세 대상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상금 수령단체가요, 뭐 어떤 그 문화체육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해서 시비가 붙었을 때 뭐 실비나 무상으로 그 보상금 수령하는 용역을 대신 제공해 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교재에는 62페이지 아니죠. 59페이지예요. 59페이지에 거기 보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면세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례로 요 저작권법에 관련된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요거 하나만 추가해 놓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작권, 지적재산권 다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요거는 한 번만 들으면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추가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그 자연장지가 추가됐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요, 우리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 면세 쪽에요. 66페이지 봅니다. 66페이지. 어떤 시설을 관리 운영을 하는데요. 이 관리 운영 주체가 국가면 걔네들이 공급하는 거 면세죠. 근데 걔네들한테 위임을 받은 제3의 사업자가 있어요. 걔네가 관리하면서 받는 어떤 사용료들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죠. 우리 그렇게 기억했거든. 그죠? 그런데 요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요. 위탁받아가지고 이런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면세다. 이것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제가 비교 설명하는 거 이해 가시죠? 국가 등이 뭐 보통은 뭐 위락시설 같은 경우인데요. 국가 등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용료 받는 건 면세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관리 용역을 제3의 사업자가 그걸 위탁받아 대신 관리를 해줘. 그럴 때는 과세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런데 특이하게 요 장례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이런 묘지나 아니면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나 이런 관리를 국가 등이 관리하면서 이용료 받는 거 당연히 면세지.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런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관련 용역도 면세야. 이게 이 상황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 사실 안 내겠죠. 그죠?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여러분 장례와 관련된 부분은 위탁받은 부분도 면세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충분하겠죠.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세표준 관련해서 7번은 이미 신탁재산 관련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토지, 건물 등 자산을 일괄 공급했을 때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92페이지에 있습니다. 92페이지. 자, 우리가 토지, 건물, 구축물 또는 이런 기타 자산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거예요. 일괄 공급이라 그러죠. 일괄 공급을 했을 때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토지하고요. 건물을 묶어가지고 요거를 10억 이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의 공급은 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팔 때 건물 가격은 요거는 4억이고요. 토지 가격은 요건 6억입니다. 라고 실제 구분이 명확하면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의 요 공급가액 4억을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분이 얘가 얼마고 얘가 얼마인지 구분이 불분명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인데 예외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안분계산하거든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는데 요거 안분계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감기장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괄 감기장치 순으로 안분계산하고 요걸로 안분계산하는 애들이 기준시가가 있으면 이걸로 다시 안분계산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꽁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나 이거 안분계산 요거 분명합니다. 얘는요 9.5억이고요. 얘는 다 허물어져 가서 0.5억이에요. 아 그래가지고요 500만 원 아유 요거 세금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500만 원 부가치세를 내고 이런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실제 공급가액으로 구분해 놓은 게 시행령으로 계산한 가액하고 몇 프로 이상 차이나? 30% 이상 차이 나면 이거 인정 안 한다. 불분명한 걸로 보겠다. 이게 지금 현재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 거래가액이 분명한 경우로 보는 사례가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게 개정사항이야.
어떨 때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 걸로 보느냐? 다른 법률에서 여기 있네요. 다른 법률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해놨어.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뭐 세법이 뭐 대수야 깡패야? 다른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놨어. 법률적인 그 어떤 개념에서. 그러면 그것 따라서 구분한 거 30% 이상 차이 나더라도 그거 인정해 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죠. 내가 땅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거 10억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 이거 안 쓸 거거든. 부시고 토지 위에 새로운 거 건물 지을 거거든. 그러면 사실은 이거 일괄해서 10억이지만 이거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30% 이상 차이 나도 분명한 걸로 봐주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안분계산, 요거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이죠. 요거 적용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요 92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실지 거래가액을 건물 등의 실지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기장치죠. 안분계산을 합니다. 자, 어떨 때요? 구분이 불분명할 때. 그리고 안분계산했다고 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실지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적은 금액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어떨 때? 다른 법률에서 토지 건물 가액을 구분해 놨어. 그거 따라가는 거야. 얘 법 어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법률을 따라서 구분한 겁니다. 두 번째,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받았는데 나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안분계산 금액하고 건물 금액하고 30% 이상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나 건물 안 쓸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분계산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구분한 실지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0% 이상 차이 나더라도.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가볍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매입자가 물건을 공급받고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녀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가 있고 세무서장을 통해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수정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수정해서 발급하는 사유가요. 현재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사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 세금계산서를 저 녀석이 공급자가 발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서 내가 매입자가 세무서장을 통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관련 자료는 페이지 71페이지, 서브노트 71페이지고요. 거기에 요 괄호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요 괄호 하나만. 그래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대상이 되는 게 부도, 폐업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 그리고 변경 등의 사유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일반 원칙적 애초에 당초의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사유가 뭐 부도나 폐업이나 계약의 해지나 그리고 변경 등의 사유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좀 분명해졌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확대됐는데요.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돼서는 우리 교재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냐 아니냐,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게 두 번째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그 교재에 꼭 표시를 달아놨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리고 차고와 차고 이외의 경우에는 걸리기 전까지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꼭 표시해 있는 것처럼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그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경정할 것을 알고 있으면 이미 걸린 거야. 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못합니다. 얘네 세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차고일 때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걸리기 전까지 언제라도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고 외의 경우에는 약간의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얘는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기한을 늘려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고 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고 외. 차고 외의 경우에는 원래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는데 그 전에 걸리기 전까지 발행하는 거죠. 그죠? 그랬었는데 요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좀 늘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확정신고 기한 플러스 1년으로,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1년이 늘었어요. 1년이. 그래서 76페이지에 그 기한만,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이렇게만 고치면 되고요. 1년 이내에 이렇게 고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매입세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 공제 관련된 부분하고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는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사유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은 교재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원래 등사세 토 면접비 해서 세금계산서 미수치나 부실 기재분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매입세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고 그 예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예외 사항 중에 두 가지가 일단은 수정이 됐는데, 개정이 됐는데요. 일단 현재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공급시기예요. 공급시기. 현재 규정입니다.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급이 있고요. 선발급이 있고 후발급이 있어요. 선발급은 현재 규정은요. 이때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며칠 이내 도래하면 돼요? 30일 이내 도래하면 매입세 공제는 돼요. 그러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후발급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요때까지 발급을 하면 요거 매입세 공제는 해줍니다. 그러나 가산세가 역시 0.5%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요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6개월 이내에 발급을 하면 그러면 요거 매입세 공제는 해줘요. 그러나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앞에 있는 우리 개정세법 교재에 관련 내용 104페이지 동그라미 7번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고
110페이지 동그라미 4번 니은은 가산세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예요. 104페이지에 있는 거는 매입세 공제 되는 그 자리고요. 그리고 뒤에 110페이지는 가산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어요? 얘가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선발급이 6개월로 바뀌고요. 얘 6개월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6개월 이내 세금계산서 발급, 이건 이제 후발급이죠. 6개월 이내가 1년이 됐고요. 원래 이게 30일 이내에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 시기가 오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되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면 매입세 공제는 해줬습니다. 요건 똑같아요. 얘는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하면 그냥 오케이고요. 얘는 이 6개월 이내에 발급을 하면서 내가 수정 신고하거나 또는 경정 청구를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해줬어요. 그래서 요 규정, 요 조건 똑같습니다. 기간만 개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시기 후발급, 선발급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인데요. 요것도 우리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자,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9번부터요. 9번, 10번은 뭐예요? 원래 위탁매매예요. 그런데 위탁매매 아닌 것처럼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거야. 10번은요. 위탁매매 아니야. 그런데 위탁매매처럼. 그죠? 오른쪽에 11번, 12번은 뭡니까? 원래는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야. 근데 위탁자로. 12번은요. 원래는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야. 그런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그죠? 그렇게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습니까? 요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용역의 주선중개인데 직접 공급한 걸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직접 공급한 건데 용역을 주선중개한 걸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이거 매입세 공제 해주겠다. 또 하나는 위수탁 관련된 거래에서 위탁자가 사업비 부담을 했는데 수탁자가 그걸 공급가액에 집어넣은 거야. 반대로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집어넣은 거야. 그럴 경우에 매입세 공제는 해주겠다는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자료에 보시면 104페이지에 서브노트 104페이지에 9번, 10번을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죠. 그죠? 9번, 10번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1번, 12번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인데요. 요거는 교재가 45페이지, 74페이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자, 우리 선발급 세금계산서 규정에서 선발급 세금계산서라는 건 뭐예요? 공급시기 특례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때를 요때를 뭘로 봐주겠다? 공급시기로 봐주겠다. 이게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에 대한 규정 아닙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게 네 가지죠. 원래는 그죠? 세금계산서 관련된 게 선발급과 관련된 게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대가를 받아라. 그죠? 두 번째는요. 7일 이내 받아라.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받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7일 이내 못 받더라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라. 첫 번째는 뭡니까? 계약서 작성해. 계약서에 청구일을 하고 지급일을 표시하고 요 사이가 30일 이내이면 돼. 오케이.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하면 발급일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에 발급일 엔드
공급 시기가 동일한 과세기간이어야 되고 and 그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확인이 돼야 돼. 요 지급받은 날도 동일한 과세기간으로서 지급이 확인돼야 돼. 지급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준은요. 발급일 그리고 공급시기, 지급일 다 동일한 과세기간이어야 돼. 물론 조기 환급일 때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시기가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요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줄이면 이런 거죠. 얘는 장기 할부 판매일 때 선발급 가능하고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선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디귿은 용역이니까 여기다 묶어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현재 규정이거든요. 요게. 그런데 이 규정 중에서 3번의 니은에 지급 확인되는 걸 없앴다. 지급 확인된 걸 없앴습니다. 지급 확인된 거를. 그래서 그냥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고 대가 수령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기간과 공급 시기 대가 수령 과세기간이 동일해야 돼. 이게 현재 기준이거든. 그런데 이걸 없앤 거야.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만 도래하면 대가 지급이 대가 받았다는 게 확인이 안 돼도 선발급 인정하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벌써 1시간 지났네요. 너무 깊이 설명을 드리나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 강의로 그냥 거의 대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자, 기타 개정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인데 지금 현재 규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규정은요. 우리 공제율 적용할 때 만약에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을 하는데 얘네가 6개월 동안의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예요. 그러면 108분의 8이 아니라 109분의 9 적용했죠. 그 다음에 한도 적용할 때요.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는 원래는 법인 40%,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45%부터 아니죠. 원래는 법인 30%, 개인사업자는 40%부터 50%까지 한도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요 한도 이 우대 한도가 적용되고 109분의 9 우대 공제율이 적용됐었거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그게 2년 유예됐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6개월 동안의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1년 기준으로는 4억 이하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108분의 8이 아니라 109분의 9 적용한다. 그 다음에 한도를 적용할 때 우대 한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40%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개인은 2억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5%씩. 그죠? 45, 50, 55, 60, 65 이렇게. 그죠? 그래서 1억 이하인 음식점업일 때는 한도 65%를 적용하고 이런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런 나머지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셨던 공제율하고 한도 그대로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내가 물건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해. 그러면 결제한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신용카드 발행 등 세액공제를 적용해 줬죠. 그게요. 작년 2021 원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1.3%고요. 그리고 한도가 연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나면 얘가 1%로 바뀌고 얘가 500만 원으로 바뀔 예정이었거든요. 요것도 23년까지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내용을 1.3% 연 1,000만 원 한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산세인데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됐는데 요거는 사실 추가된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실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법제화만 안 됐었을 뿐이죠. 자, 우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을 하는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예요. 원래는 매입세액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할까요? 원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 기재한 공급가액을 2만 원으로 적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15,000원이란 말이죠. 15,000원. 그러면 자 15,000원에 대한 10%만큼 매입세 공제해 주면서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 우리 예서는 5,000원이죠.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 때렸거든. 이렇게 원래 실질적인 공급가액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근데 과다 기재했어. 과다 기재한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야. 나쁜 녀석이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0.5%의 가산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만 규정이 있었는데 야 너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서 수령명세서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 받잖아. 그런데 수령명세서에 과다 해가지고 기재해서 적으면 똑같이 적용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 수령명세서에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이 있다면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만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111페이지를 갑니다. 교재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자, 여러분 가산세를 따질 때 세금계산서 과다 기재 수치는 가산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과다 기재한 금액의 2%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합계표 제출하잖아요. 합계표 제출할 때 아니 뭐 저기 뭐 세금 더 내려고 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다하게 제출하겠습니까? 세금 더 낸 거는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너 왜 더 냈어? 가산세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금액을 더 업시켜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더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합계표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과다 수치는 2%야. 세금 계산서는. 그런데 합계표는 0.5%라고. 과다기재 금액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108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 108페이지에 2% 가산세를 보면 맨 밑에 4번, 5번 있죠. 이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녀석 수치. 다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 가산세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110페이지인데 110페이지에 맨 밑에 6번 보시면 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다기재한 거예요. 요거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세금계산서만 과다기재했을 때 가산세? 아니야.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도 제출하면 매입세 공제 받잖아. 물론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되지만. 그래서 그거 많이 받으려고 과다기재했어? 똑같이 0.5% 매기겠다는 겁니다. 같은 거 실무는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 실무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법제화시켜서 더 명확화시킨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서요. 예정고지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자, 예정고지 제외 사유가 있었죠. 우리 영세법인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공급가액 1억 5천 미만이죠. 영세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조차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예정고지로 납부할 세액이 징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유형이 간에서 일반으로 변경된 경우죠.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고요. 30만 원이 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 일단 50만 원으로 바뀐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1순위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거를 별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 별표죠, 그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뭐 이런 거 별표 없는데 그거는 별표 없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 개정 안 된 걸로 생각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네. 별표 없다 그래서 안 해도 되네 아니에요. 개정 안 된 걸로 생각하세요라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 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징수할 금액이 3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고요. 얘가 추가됐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규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면 국세징수법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사업자가 막 부도가 난 거야. 부도가 나거나 막 재산이 도난당하거나 막 이래서 납부를 못해. 그러면 국세징수법에서는 납부를 유예시켜 주거든요. 너 되게 안 됐다. 막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막 6개월 이상 막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다 가서 세금 내셔야죠 이러면 딱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구나. 지금 어려운 거 지내면 좀 나중에 세금 내세요 하고 납부를 유예해 주거든. 그게 국세징수법의 그 사유고 그런 사유일 때는 징수 제외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이요.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있어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 제외한다. 납부할 수 없으니까 징수 제외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사업자 등록 스미스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어플 올려가지고 나한테 팔아. 우리나라에 팔아. 그러면 걔는요.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걔가 사실상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간편사업자 등록의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폐업 사유를 구체화했다. 그래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요. 그래서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뭐 부도 발생했다든가 그 스미스가 고액 체납이 생겼다든가 이런 걸로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았는데 인허가가 취소돼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얘가요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어플 올려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폐쇄한 거예요. 그 가상 공간을. 그리고요 2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요. 네가 비행기 타고 와서 날 잡아갈 거야. 그리고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서 신고 안 해요. 그리고 기타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상 폐업한 경우로 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말소시킨다는 거, 그리고 사실상 폐업 사유에 해당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18번 이거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죠, 그죠? 지금 현재는 79대 21입니까? 79대 21인데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23.7%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세는 몇 프로가 돼요? 76.3%가 되죠. 그죠? 76.3%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만 기억하면 돼. 차가감 납부세 걷어서 100원을 걸었다 그러면 23.7원은 지방소비세, 76.3원은 국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대행업체들이요. 결제대행업체, 이니시스 같은 거 있죠. 창 떠가지고 결제해 주는 거. 걔네들이 결제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그 결제 대행창을 통해서 물건 공급한 애들의 공급 내역하고 얘네들 통보한 거하고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딱 잡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제 대행 업체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는데 원래는 자료를 분기별로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은 똑같아요. 분기별 다음 달 말일에서 15일로 당겨졌다. 관련 페이지 넣어놨으니까 15일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개별 소비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주로요, 그 탄력세율에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탄은 원래 기본 세율이 252원이죠. 252원인데 탄력세율 적용해서 275원이었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는 220원입니다. 탄력세율. 그래서 2022년 4월 30날까지 그 전에 여러분들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은 22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탄력세율 적용할 때 천연가스 있죠.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원래 천연가스는요. 발전용하고 발전용 외가 있습니다. 발전용하고요. 발전용 글씨 좀 빠르게 쓰겠습니다. 발전용 외가 있는데 그런데 발전용은 원래 12원이죠. 12원. 그죠? 발전용 외는 60원이죠.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지고요. 얘는 8.4원이고요. 얘는 42원, 70%니까 이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요 발전용 8.4원에 뭐가 추가됐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설비에 공급하는 물품이 추가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게 막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천연가스 중에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서 여기 수소 추출 설비나 아니면 뭐 연료 전지나 이런 데 공급되는 천연가스는요.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탄력세율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탄력세율인데 승용자동차입니다.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원래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5죠. 1000분의 50. 그런데 탄력세율 적용해서 100분의 3.5가 적용됐었고요. 요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이렇게 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금액, 탄력세율 적용했을 때의 금액 차이의 한도는 100만 원까지만 인정했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그런데 이 규정이 원래 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 30날까지 유예됐습니다. 6월 30날까지.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가 10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 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똑같다. 개정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별소비세법에서 이런 문제 출제돼요. 다음 중 탄력세율 적용 대상 물품인 것은 아닌 것은 그죠? 자동차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소 추출 관련된 수소 등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품 탄력세율에 들어갑니다. 천연가스지만 물론. 자, 그 다음에 납세담보 한도가 적용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교재는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납세담보는요. 일반적일 때는 분기별 기준으로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과세 영업장소는 연도 기준으로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120%. 그런데 납세담보가 현금이나 납세보험증권일 때는 그 현금으로 청산할 때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 그지? 현금은 뭐 그 담보로 잡고 있는 거 바로 그냥 세금으로 징수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110%였죠. 그런데 요 납세담보를 정하는 그 기준이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뀌었습니다. 과세 영업장소는 연도 기준 똑같습니다. 연도 기준 똑같은데 나머지 과세 물품에 대해서는 한도를 적용할 때 분기별로 납부한 세액의 120%, 110%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월 기준으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로만 바뀌면 돼요. 최고 한도 금액은 전월, 과세 영업장소는 똑같습니다. 전년도. 그래서 전년도가 없으면 해당 연도로 가는 거죠. 그죠? 요때에 납부할 개별소비세 추정액에서 일반적으로는 120%. 그리고 현금이나 납세보험증권일 때는 납세담보가 110%를 납세담보로 합니다. 여기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바뀌었다. 개별소비세법은 이 정도고요. 주세법도 뭐 그냥 세율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필요도 없어요. 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주세법에서 주류, 과세대상 주류를 따질 때요. 일단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과세대상 주류에 들어가지만
얍사법에 따라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죠.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게 뭡니까? 작년에 우리 2021년도에 추가로 들어온 제외 대상이 그 조리 과정에 첨가해가지고 뭐 풍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 알코올로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거 요리에 쓰는 거 그죠? 요거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요 조리 과정에 첨가 풍미 증진을 위해서 첨가하는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을 구체화시켰어. 구체화. 여러분들 혹시 그 미향이라는 거 아세요? 미향? 미향. 남학생만 끄떡끄떡하고 여학생들은 이러고 이상한데 이거? 여러분들 그 저기 음식에 잡내를 없앨 때 알코올을 붓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상표 중에 하나가 미향이라는 게 있어요. 미향이라는 게. 이게 약간 이제 요렇게 만든 그런 조미식품에 그 사용되는 알코올입니다. 요게. 그런데 요 미가 쌀미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미에다가 주정을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과시켜서 만든 것 같아. 그걸 추가한 겁니다. 미향. 여러분들 마트 가서 한번 보세요. 미향이 뭔가. 그죠? 이거 광고를 해주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요것 때문에. 쌀미자예요. 쌀미자. 그래서 얘의 어떤 그 제외되는 이 그 주류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쌀에 주정을 첨가해가지고 여과한 것 또는 뭐 그런 대통령이 정하는 재료를 첨가해서 여과한 것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조리 과정에서 풍미 증진, 잡내를 없애는 거죠. 풍미 증진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식품은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 그래서 요 풍미 증진을 위해서 알코올분 30도,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그런 제조된 그 주류는 어떤 거냐? 이 쌀에다가 주정 첨가해가지고 여과시켜서 그렇게 만든 걸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거다. 얘는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좀 구체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겁니다. 원래 주류의 세율 중에 맥주하고 탁주는 얘는 종량세죠, 그죠? 맥주, 탁주 주정은 종량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맥주, 탁주는요,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개정이 됩니다. 그죠? 그 물가상승률 계산 기준 기간이요, 원래는 2월 2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면 바뀌는 걸 가지고 봐야 됐었어. 다행히 그런데 얘가 이제는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재계산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3월 31일 전에 보죠. 그러니까 땡큐죠. 그냥 옛날 거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탁주는 41,900원, 맥주는 834400. 그죠? 그래서 개정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별표가 없는 거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3개짜리 이거. 개정 안 됐다고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맥주 세율 경감 기한 연장인데 원래 이제 그 맥주는 834400이에요. 그런데 생맥주 있죠. 이렇게 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담아 먹는 거 있죠. 그거는 기본 적용되는 세율의 80%만 세율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고 요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되기로 했었는데 이거 2년 유예됐습니다.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이 명확해졌는데요. 요거는 한 줄짜리를 두 줄로 만들었다. 한 줄짜리를 두 줄로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 규정은 이렇습니다. 주정에 대한 면세는요. 주류의 주세 면제는 요 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주정이에요. 이게. 주류의 주세 면세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에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재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교재에는 주정의 면세 해가지고 화초의 경연 5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이 5가지는 뭐예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그런데 사실 시행령에 가보면요.
별표 4의 물품을 제조하는 게 주정의 면세고요. 이게 막 40몇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화초의 공연만 집어넣은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보려면 별표 4에 해당하는 거를 제조할 때 주정으로 그걸 제조할 때 면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40, 50개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화초의 공연 이렇게만 제가 교재에 담은 거고요. 그 한 줄짜리가 각각 두 줄로 명확화됐다. 그래서 주정의 주세 면세는 매회 20리터 이상을 별표 4,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식음용 외에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화초의 향연에 사용하는 것을 매회 20리터 이상 사용되는 것을 면세로 하며 그 다음에 이제 승인에 대한 규정이죠. 그 면세를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요거 교재 밑에 있습니다. 공업용 합성 주정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명확화됐다. 우리 교재는 222페이지에 있는데요. 222페이지 마지막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그 주정의 면세가요. 주정의 면세가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면세의 적용에 동그라미 2번. 그죠? 요거를 두 줄로 명확화한 거고요. 그래서 두 줄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업용 주정의 반출이라고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칸. 읽어보겠습니다. 주세를 면제할 주정이 공업용 주정인 경우에는 승인 절차 거치지 않아도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공업용 합성 주정은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25분 지났네요. 그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한 30분 해야지 그러면 1시간이고요. 1시간 해야지 그러면 2시간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세무사라 관세사 뭐 하고 그 과목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시 공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막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할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시험 보는데 나 준비됐어. 빨리 시험 봐야지. 내일이라도 빨리 시험 봐야지. 이런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날들이고요. 절대 우리한테 포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남아있는 땀 한 방울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그런 영광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